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 이주를 수용한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선주민 혹은 선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갈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제 이주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 그리고 국제 이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주 노동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지 생각의 아이디어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이주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갈등,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의 단초,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주의 국제 이주를 받아들이는 수용, 그 이주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하자는 쪽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반대하는 반다문화주의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다문화주의의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한국의 전통 문화가 파괴되고 우리 사회에 그 외국인 범죄가 증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는 과연 국제 이주는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이주민에게 좋은 것인가? 선주민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부자에게 좋은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이주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주 노동 정책을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그런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이주를 받아들일 때에 국제 이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전개해 나갈 때 그러면 국제 이주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원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거나 자기의 집을 새로 사서 짓고 싶거나 뭐 그런 뭐 개인적인 동기 혹은 또 해외에 나가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국제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그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주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문호를 어떻게 어느 정도 개방해야 되는가 이런 수용 범위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단순 노무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전문 기술을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전문 기술을 받아들이면 한국의 전문 기술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냐. 단순 노무만 받아들여서 3D 업종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단순 노동자, 3D 업종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들도 받아들여서 E9 비자를 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죠? 같은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반숙련, 숙련 노동자들 같은 경우 전문 기술을 확보하고 전공자인 경우 전문 기술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E9 비자에서 E7 비자를 줘서 한국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점자 이게 기업에서도 단순 노무 노동자들보다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더 많이 원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직종의 범위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3D 업종에만 할 거냐 아니면 또 전문 업종까지 다 개방을 할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줄 때 국민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가지 않는 그런 영역의 일자리를 줄 거냐?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보완하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주민과 내국인이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모든 직종에 개방을 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갈 때 단기적으로 왔다가 단기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로테이션 정책을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중장기로 계속해서 남아서 한국에서 배운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력을 더 높이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올 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개인만 노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점점 이주 노동자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경우 그 사람들은 결혼을 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도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이주 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이 있습니다. 가족 결합권. 가족들하고 함께 살 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개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이주 노동자 수용 범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권리, 사회복지의 권리 이런 것들을 국민의 이익을 보완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주민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차원에서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 문화적 권리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 주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주의 수용 범위가 경제적 범위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저 나라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국제결혼 같은 경우 한국 사회의 특징은 한국 문화하고 큰 차이가 없는 국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가 중국, 베트남이 많은 이유는 한국에서의 불교 혹은 유교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단순히 중국이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베트남이 또 한국에서 베트남 첨단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이 한국과 문화적 이질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때로는 어느 나라 국가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북방 외교를 하고 북방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사람들을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적 고려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의 수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용하는 나라에서 자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사회에서 했을 때 이 우리라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이주민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한국 국적을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받았어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외국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결혼 이민자가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받았어요. 귀화했어요.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베트남 사람 이렇게 불러요. 이미 한국 국적을 가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이런 거죠. 그 사람은 투표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의 소속감, 정치적 소속감 이것에 기준을 둘 거냐, 국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을 둘 거냐, 아니면 문화적 동질성에 의해서 우리라고 얘기할 거냐. 다시 말해서 유교 문화권에 의해서 비슷한 나라는 우리라고 그러고 또 이슬람권과 같이 생소한 그러한 종교 문화를 가진 집단은 우리가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피부색, 뭐 외모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로 부를 거냐, 또 출신 국가, 또 고향의 동일성 이런 것에 따라서 소속감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배려의 소속감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그것을 우리라고 부를 거냐. 무조건 우리라는 것에 의해서 개방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라고 볼 거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의 범주를 여러 기준의 원칙과 기준을 둬서 그것은 우리인 것과 우리 아닌 것 이런 것들을 기준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 소속감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쟤네들 그런단 말이야. 쟤네들 쟤네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에 관련해서 우리 혈통적으로 같은 이런 거지만 뭐 짱깨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별짓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때에 이질적 소속감의 문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문화적 이질성의 문제, 문화적 이질성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 거리감, 이제 종교 이런 거 있죠, 종교. 한국 사회는 그래도 기독교, 불교, 유교는 우리가 포용적이에요. 그러나 어색하죠. 이슬람교는 아직도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그 문화권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많이 낯설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 대상으로서 종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에서 이슬람권 하면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 알카에다, 뭐 테러, 뭐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질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출신들이 라마단 때 그 라마단을 지키고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언어적 소통에서 이질성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주 노동자들이 이주해 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문제예요. 또 그래서 경찰서에 가더라도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 진술을 할 때 통역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도 그 서툰 말로 한국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에서 아이들이 인터넷 강좌를 듣는데 보통의 한국 아이들은 수업 듣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주 배경 청소년이나 또 이주 노동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질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런 거죠. 또한 외형적 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색, 외모 이런 거 없는 것 같지요. 있습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도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백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그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차별적인 이런 흑인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또 TV 방송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TV에 자주 등장해서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그런 이질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집단 주거 문제. 그래서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그곳에서의 이질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한 지역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한 10%고 한국 사람이 한 90%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지역사회는 이주 노동자들이 60, 70%를 차지하고 한국 사람은 30%, 40%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가 보면 그 사회 내에서 한국인과 이주민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서로를 격리하게 되고 개토를 만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서 인권 문제,
차별 문제, 편견 문제, 고정관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이주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도 다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에 그 앞서 말했듯이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언어적 소통 어떻게 할 거냐. 또한 역사적 사실관계 이런 것도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그 역사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업 시간에 몽골 아이들이 있었죠. 몽골 출신의 아이들도 같이 수업을 받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몽골 오랑캐들이 한국을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몽골 출신의 자녀가 뭐라 그래요? 집에 와서 엄마 나는 우리나라는 오랑캐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문화적 이질성, 그 호칭의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다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주의 그 사회적 수용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해서 큰 범위 내에서 국익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은 그 개인의 자유를 먼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회 참여 문제 그리고 경제적 분배의 문제 사회복지의 대상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국민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이주민도 똑같이 대우해 줄 거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 문화가 이질적인 문화가 어떤 다문화, 복합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전통 문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계속 유지할 거냐, 보수할 거냐, 개선할 거냐, 혁신할 거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적 전통과 이 새로운 문화와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제 이주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주민들이 어떤 지역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모여있기만 하더라도 외국인 범죄를 떠올리게 되고 외국인들이 많으면 치안이 불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생각들은 왜 왔는지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주민들이 그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건지 법을 잘 지키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선입관과 편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에게는 사회 질서를 많이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코로나19의 전파자다 이런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이주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에는 이주민들이 그 밀집해서 사는 지역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인권에 둘 건지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성에 둘 건지 아니면 기업의 경제성에 둘 건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적 수용 범위가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입니다.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소속성, 그 소속감을 좀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통합으로서 그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편입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언어와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주민들을 국가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의 시민권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국은 혈통주의 입장에서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그 자녀도 한국인인 거죠. 그런데 그 시민권, 혹은 국적을 얻는 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아이가 거기서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적을 갖는 또 다른 그런 그 제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국가를 형성함에 있어서 혈통주의를 계속 주장할 거냐, 아니면은 일부 속지주의를 받아들일 거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한 개 국적만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 상호주의에 의해서 이중 국적도 허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의 대상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사회통합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둬라. 국가가 사회통합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이익 이런 것에 그냥 맡겨둬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입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입장을 취할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사회통합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주민을 배제할 거냐, 동화할 거냐, 통합이냐, 다문화주의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통합 정책에 있어서 그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통합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권에 관련해서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은 배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동화의 대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 이민자는 사회통합의 대상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결혼 이민자는 한국 사회의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사회통합으로서의 편입의 전제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할 거냐? 모든 이주민들을 다 할 거냐? 아니면 국민이 될 사람은 우선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의 정책의 수준이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주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문화적 차이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어디까지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가? 차이를 배제할 것이냐, 차이를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차이를 수용할 것이냐, 그리고 차이를 수용만 할 것이 아니라 차이와 차이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창조적인 이러한 것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갈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말하면 다문화 국제 이주에 있어서 노동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의 단초이고 생각의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특히 국제 이주 노동자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그 이주 노동자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